이번 달에만 전국 곳곳에서 약 80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건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10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며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경북 경산 대임지구의 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과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경북 경산 대임지구의 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LH는 올해 안에 지주들을 위한 보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경산 대임지구의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시행사 LH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주민들 사이로 고성이 오갑니다. 하긴 그 방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좀 모르고 지나갑니까? 선생님 그 시행 주체가 LH가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들어무시대지 말고요. 넘어가세요. 땅을 내주게 된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공시가 1.5배, 2배니 그런 얘기 우리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경산시의 엉뚱한 행정으로 재선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은 5년. 하지만 대임지구는 지난 2016년 제한 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도 1년 이상 개발에 발이 묶였습니다. 경산시가 땅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LH와 함께 해당 부지를 택지 개발 지구로 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경산시가 그동안 불법으로 개발 행위 제한을 2016년도 4월 24일 날 끝났는데 고시공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우리가 의혹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까지 상당한 의혹점이 많다. 경상북도는 당시 행정을 처리한 경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은 내부 방침을 정한 것뿐이다. 부당하다 해도 공무원들이 어떤 그 재임지구에 관련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개발 행위가 제한을 묻는 게 쪽에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게 더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경산시와 LH의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택 보급률 124%를 넘어서며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경산의 택지 개발 사업. 첫 삽도 뜨기 전에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강원도 산불.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이 전신주가 외부 물체 충격을 받아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주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신주를 땅에 묻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16분쯤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전신주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한전은 외부 물질이 전신주와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합 전선이 결연이 이제 떨어져서 뭔가에 닿았을 때는 스파크가 나는데 그 스파크가 난 거예요. 이처럼 전신주가 외부 충격을 받아 불이 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전신주에 가치가 둥지만 틀어도 불이 나거나 일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전신주는 전선과 변압기, 개폐기 등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신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입니다. 하지만 전신주 지중화율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대도시들만 50% 선을 넘나드는 반면 강원과 충북, 충남 등은 1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산간 지방에도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 전선로를 전부 지중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런 얘기죠. 대안은 있지만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 산간 지역에 우뚝 솟은 전신주가 또 다른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 규모 때문인데요. 대체 얼마나 될까요? 노지영 기자입니다. 속초시 장천마을입니다. 지난 4일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들이닥치면서 마을에 있는 주택 20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길이 타올랐던 자리에는 검게 타버린 건물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주택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소된 주택부터 창고 그리고 내부의 농기계까지 현재까지 속초 지역에서 집계된 피해 내용만 1,700여 건에 달합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주민들의 박탈감은 여전합니다. 현행법상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타도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융자를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잿더미가 되어버린 주택을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재 피해 지역 일대 공장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농업이나 축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의 피해 구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 엿가락처럼 녹아내린 공장 건물을 바라보는 공장 주인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영업 피해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희 같은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생계가 가장 중요해요. 영업이 재가동이 돼야만 우리가 생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재난구역으로 선포해서 뭐 이런저런 대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되려면 기업 대출이라도 빨리 연결이 돼야만 우리가 어디 임대를 내서 사업을 하든. 강원도는 정부의 보다 내실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비 가운데 국비 70%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 역시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택복구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 어르신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저리 융자보다는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비용을 법이 허용돼서 어쨌든 지금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속초시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이런 분들도 이번에 피해 조사할 때 피해. 장천마을 경로당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 중인 160여 명의 이재민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대책은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 고성과 강릉, 부산 해운대, 경북 포항까지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전국 곳곳에서 약 80건의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왜 이런 건지 권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77건, 하루 10건의 산불이 일어난 셈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산불 발생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이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 현상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최근 3개월 강수량을 분석해보면 평년 대비 61% 수준이고 대구 경상북도 지역을 보면 평년 대비 52% 수준으로 다소 적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의 연료가 되는 낙엽이 습기 하나 없이 말라 있는 상황. 여기에 불이 붙는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겁니다. 또 발생 장소를 분석해보면 재발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오래가고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현재 산림 상태가 원인입니다. 60년대, 70년대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너무나도 잘 자랐기 때문에 나무 위에 꼭대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낙엽층도 두껍고 나무 꼭대기의 잎들이 너무나도 무성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우산, 나무가 우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헬기에서 물을 뿌리더라도 땅으로 내려오는 양이 적고 두꺼운 낙엽층 밑에 불씨가 다 꺼지지 않은 채로 있다가 바람이 불면 되살아나는 겁니다. 산림청은 현재 산불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일과 10일 전국에 비가 온 후에도 당분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10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마음을 모아 이재민 돕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지진으로 아픔을 겪은 이 포항 시민들도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며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고성, 속초 등 5개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며 강원도를 휩쓸고 간 대형 산불. 이번 산불로 산림 520여 헥타르가 소실됐고 공공 사유시설 2천여 개가 불에 탔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민 1000여 명은 자신의 집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소식에 포항 시민들이 성금 모금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2년 전 지진의 아픔을 겪었을 때 전국적인 도움을 받은 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돕고 싶다는 겁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지역 단체와 읍면동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성금 모금의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좌절했던 그 부분이 지금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움받았던 그것을 갖다 다시 강원도민들에게 뭐를 좀 도와주자는 생각에서 포항시 새마을회는 오는 11일 강원도에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바르게 살기 연합회, 자유총연맹 등 다른 단체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흥해 주민들도 강원도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포항에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힘이 드시겠지만도 참고 열심히 사시다 보면 좋은 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도 지진한 지 아마 1년하고 6, 7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또 힘든 과정에서 또 더 용기를 얻어서 더 그 기회를 삼아 더 잘 다 은민들이 같이 헤쳐나갈 거로 믿고. 강원도민 여러분, 산불로 인한 대재앙에 얼마나 시련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도민 여러분 곁에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TV에서 산불 난 거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CJ 헬로는 강원 산불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12일 오후 강원도청, 고성군청, 속초시청, 강릉시청에서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모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모금 현장이나 ARS를 통해 희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산불 원인 대부분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불 책임을 물어야 할 발화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서 해마다 산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임야 530헥타르와 주택 500여 채가 불에 타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신주 개폐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4,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산에 갔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논밭을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이 17%, 쓰레기 소각 과정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논두렁 태우다가 바람에 날리고 해마다 태워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냥 막 바람에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관련법에는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씨가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한 경우는 1,800여 건으로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는 데 그쳤습니다. 불낸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검거된 사람도 고의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로 물을 뿌려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흔적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 목격자도 없고 원인도 얼른 쉽게 못 찾고 그러면 영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이런 뭐 행위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이 대규모로 나다 보니까 그게 좀 힘을 좀 받죠. 이제 더. 지난 10년 동안 식목일 전후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15년과 2018년 단 2차례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람이 신경 쓴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인 점을 감안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산불 때마다 수사 당국이 불낸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하고는 있는데요. 못 잡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은 530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742배입니다. 산불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수사당국은 강릉과 인제 산불이 사람에 의한 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은 고압선 개폐기 연결 전선 불꽃이 관리 문제인지 아닌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이 지난 12년 동안 일어난 대형 산불 사건들 중 범인을 붙잡은 건 2차례뿐입니다. CCTV에 찍히지 않는 한 산불 발생 원인과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내 대부분의 산불이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거나 가해자를 찾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 검거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2017년 5월 756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삼척 산불과 같은 날 252헥타르를 태운 강릉 산불의 범인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산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실제 산불을 저희가 발견할 때 보면은 가해자가 있더라도 이미 다 피해버리거나 바로 불이 남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수로 해서 담뱃불을 버리고 와서 불이 났어도 그게 한두 시간 이상 지나서야 불로 발견이 되니까요. 벌써 2시간이면 산을 내려가서 하산해버리고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가해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산불 실화자를 검거하더라도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이나 초범, 고령일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평균 173만 원, 산림 피해 정도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산불 가해자에게 약 4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는 등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산불 뒤 남은 건 잿더미뿐입니다. 피해와 고통은 지역민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이번 강원 산불 사고로 주택과 건축물 2천여 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산불만큼이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독주택은 아파트 같은 소화시설이 없다 보니 화재가 커질 경우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마을 주택에 살고 있는 박술래 씨. 나무로 된 자재를 사용해 집을 짓고 지내다 보니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최근 단독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산불도 많이 나. 요새 텔레비에서 불난 게를 무서워갖고 지금 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 불이 화재가 난다 하면은 이제 빨리 연락을 해드려야지. 소화기가 없죠. 여기 소화기 있던 대로. 이제마치 갖다 놨으니까 그건 쓰시면 돼요.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5년 동안 전국 화재 건수는 42,833건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 화재가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재 사망자 292명 가운데 149명이 주택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도 주택 500여 채가 불에 타고 1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있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같은 시설이 없다 보니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습니다. 연기가 발생할 경우 소리를 통해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탐지기를 세대별이나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화기를 치고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집에 설치할 경우에 유사시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인명 피해를 막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진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불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주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기관 단체장은 물론 유치원과 초, 중, 고 등 특수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도로교통 안전지대 강화, 미세먼지 대책,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특성화고 지원 대책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시행, 고등학교는 내년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5%를 도청과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55%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튼 무상급식 가는 로드맵을 그렇게 해서 고3부터 이렇게 내도록 하고 급식비도 좀 올려가지고 아이들 급식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수성구의회가 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살리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광희 충북의정센터 이사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청주시와 시민사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성구 의원들은 내년 여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범어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가 다양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연극과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만세제연 거리 행진을 이끄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100주년 기념 달구벌 문예대전과 이상화 문학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15가지 3.1운동 기념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2022년까지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과 국제보상운동 아카이브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이 추진하는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지난 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면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구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제사업의 예타 조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예비 타당성의 이제 줄임말로 예타라고 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원화시켰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구, 부산, 광주 같은 이 대도시는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발전한 도시라고 해서 감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불리했죠.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예비 타당성의 조사가 보통 그 19개월, 거의 1년 6개월, 심지어는 뭐 이 정부가 바뀌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네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1년 내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서 제시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러한 이번에 예비 타당성의 개편안이 5월 1일자로 이 지침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져 있는 것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 상당히 뭐 유리하다고 봐도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기 교수님이 이번 개편안의 의미를 좀 큰 맥락에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부장님? 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사실 가장 큰 폭의 제도 개선이다. 아까 이제 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맥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네. 예. 사실 예타 제도는 전체 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 네. 투입되고 여기에 이제 국비가 300억 이상 이제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 네네. 그다음에 R&D 사업들, 또 이제 중기 규모의 500억 이상 되는 어떤 복지 사업도 이제 포함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평가 비중을 좀 크게 이제 나눠서 이제 비교를 보면요. 기존에는 세계 분야 경제성, 그다음에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네. 가중치를 35에서 50% 경제성에 가장 크게 비중을 뒀어요. 네. 그다음에 개편 후에는 사실 수도권에는 지역 균형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경제성을 60에서 70%로 이제 상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30에서 40%로 했습니다. 근데 지역 균형의 비중이 그만큼 커져서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수도권인 우리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비수도권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제 네. 살펴보면은 그동안 좀 이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5% 이제 네. 줄어들었어요. 35에서 45%로 5%가 줄어들고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 5%가 이제 가중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에서 40%.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 좀 이렇게 유리한 어떤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편안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편안이 발표하고 나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 중에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 또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이 경제성 항목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동안 예타 통과하지 못한 그 사업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와 좀 경북을 나눠서 짚어볼 텐데요. 기 교수님, 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그야말로 좀 굉장히 좀 이 표정 관리를 좀 해도 되는 상황이죠. 전망이 좀 밝습니까? 그렇죠. 대구의 그 도시철도 실제는 4호선입니다. 이제 네. 엑스코선이 되는데 대구에 뭐 대구를 좀 구체를 아시는 분은 좀 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구 동구 쪽 이시아폴리스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그 대구 그 이 전시 컨벤션 센터죠. 엑스코 그 일대가 뭐 워낙 복잡합니다. 교통 체증도 심하고 네네. 여기를 이제 도시철도로 이제 그 지금 이 지상철 모노레일로 이제 건설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지금까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여기는 이제 그 대구시가 이전에 사전 이 스스로의 그 연구 기관을 통한 예비 타당성 조사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네.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공항철도. 이 공항철도는 이 대구 경북 그 통합 신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죠. 네. 예, 이것이 이제 그 두 군데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군이 이 우보라는 지역과 같은 군위의 소보와 의성의 비안면 네. 두 군데 중 어느 쪽으로는 결정이 될 텐데 결정이 되면
대구에서 이 그 공항까지 이어지는 공항철도도 네.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동서화합이라든지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이제 달빛 내륙 철도, 네. 달빛은 이제 그 대구를 상징하는 용어로 이제 달구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빛은 빛골, 광주를 상징하는 달빛 내륙 철도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엑스코선의 동쪽 방향에 보면 대구의 혁신 도시가 있는 곳까지 연장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대구의 경우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좀 포정이 밝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좀 기분 좋게 지켜볼 필요가 네. 있다. 뭐 이런 네. 의미신 것 같은데 경북 상황 어떤지 연부장 좀 짚어주시죠. 네, 경북 상황도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경북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이제 행정부지사와 재정실장을 이제 공동본부장을 해서 2020 국비 모아 드림팀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예타 사업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홀대를 받았잖아요. 네. 동해안 고속도로는 사실 무산됐고 복선 전철화도 단선으로 이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경북도의 어떤 예타 사업 신청 건수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2014년 4건, 15년에 5건, 16년도에 3건, 그다음에 17년도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이번에 예타 제도 개선과 네.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예타 사업 신청에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동해선 단선 전철화하고 이제 능소 외동간 4차로 건설은 일단은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되면서 좀 이렇게 부담을 들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문경 김천 단선 전철, 여기 이제 문경에서 김천까지죠. 문경선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국토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사실 개발의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어가 있는 어떤 예타 사업 대상이 6건인데 그 중에 이제 4천억이 드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평가를 심의 중입니다. 키스텝이라고 국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제 심의 중이라서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구미산단 이제 단선 철도라든지 아까 언급했던 달빛 내륙철도, 그다음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이제 부처에서 심의 중이고요. 네, 심의 중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핵심은 이제 경제성 분야에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지고 기업 균형 발전 차원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그동안은 마이너스 9점에서 플러스 9점까지의 가감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분야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점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로지 이제 플러스 9점까지 네네. 가산점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이제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정 사업 확정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경북도 내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일단 국립 산림 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이라든지 첨단 베어링 사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확정된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해안 단선 전철화 사업 네. 확정됐고 문경 김천 단선 전철 사업 이런 것들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는 사실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까지 예, 좀 그렇습니다.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예타 개편을 앞두고 경북도가 몇 가지 의견을 좀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편안에 얼마나 받아들여졌죠, 기 교수님? 경상도가 여러 가지를 좀 요구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예타의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많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점수, 이제 지역 네. 균발 점수에 있어서
그 반영 퍼센테지를 기존에는 최대 35%였습니다. 네. 이건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50%까지 요구를 했는데 네. 50%까지는 아니었고 안 이제 되고. 40%로는 상향이 된 거고요. 5% 올라간 거군요. 네, 뭐 그나마 그 점수는요 여러 가지 여타 사업에 전국에 수백 가지 여타에 있어서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 이제 엄재진 기자께서 얘기하신 그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9점에서 플러스 9점까지 이제 이 가감 제도였습니다. 놓고 빼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지역 낙후도에 따라서 순수하게 이제 가점만 해주는 제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지역 낙후도가 심한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네. 앞으로 다른 이 여타의 제도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번 개편안을 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올해 예타 면제 그 결과를 보고 대구 경북은 뭐 패싱이나 뭐 홀대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뭐 이런 논란에 휩싸일 만큼 좀 성적표가 초라하기도 했죠. 네, 이미 그 사실 그 대구 경북 패싱 논란이 한바탕 이제 불고 갔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언급했듯이 그 경북도에서는 두 개를 크게 이제 그 신청을 한 상태였어요. 동해안 고속도로, 그다음에 거의 이제 7조 원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동해안 복선 전철화 사업, 이 4조 원 규모의 어떤 그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네.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사실 이제 무산됐고 동해안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단선 전철로 해가지고 예산이 4천억, 10분의 1로 축소돼가지고 네. 지금 반영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대구 경북 그 패싱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우리가 국토 개발 축에서 도로 개발을 보면 바둑판으로 돼 있잖아요.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이제 빼곡하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뭐 서해안, 남해안 고속도로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고속도로가 없는 데가 동해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번 정부의 어떤 그런 예타 면제 그 누락에 대해서도 사실 네. 동해안 지역을 좀 이렇게 뭐 교통 오지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DK 지역이니까 네. 그런 어떤 우려까지 나왔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정치적 우지로 요 동해안 지역 또 TK 지역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지역이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번 예타 면제 그 사업 그 대상 사업 선정에 보면은 이 대구 경북 홀대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네. 뭐 경남도에서 하는 그 경남에서 신청했는데 김천 거제 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남북 내륙철도, 울산 외곽 뭐 그 도로, 그 전남의 서남해안 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충북의 충북성 철도 고속, 뭐 이런 전북의 새만국제공항 네. 다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포함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경북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청한 것조차도 굉장히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싱 논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이제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사업들도 지지부진하지 하고 있잖아요. 네.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그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의 경계 지역에 아마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울진 신한울 그 3사호기 그 건설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이후에는 뭐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그 역점 사업들이 굉장히 그 지금 현재 그 험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타 개편안 발표로 이 그림자가 드리워졌었던 지역의 역점 사업들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평가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수건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되긴 했지만 국책 사업 난립으로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 교수님 어떻게 먼저 보십니까? 우리 엄재진 기자께서 방금 이제 대구 경북의 이제 뭐 패싱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암울할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바로 그 앞에 예타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그래도 좀 밝게 좀 희망적인 네. 제가 전망을 했는데 그 정확하게 구분은 좀 할 필요 있으나 저는 이제 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 잘 되면 좋겠죠. 어느 지역이든 뭐 방금 이제 도로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경북에 포함된 동해안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국토 발전에서 보통 매트릭스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바둑판 형태로. 네네. 근데 움푹 빠진 곳이 이제 우리 경북이 동해안이거든요. 네네. 유일하게 이 그 해변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남서해 다시는 동해안 고속도로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역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점점 앞으로 정말 그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방 소멸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네. 좀 컴팩트 시티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나친 SOC는 좀 우리 스스로도 좀 지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기 합니다. 교수님 의견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엄부장님 뭐 반론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반론이라기보다도 네. 사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 사실 지방에서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사실 그 환영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도 개선으로 이제 그 환영할 부분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인데 사실 경제성 분야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경제성 분야를 무시를 하고 지역 균형 발전 분야를 너무 이제 앞세우다 보면은 그 사후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뭐 워낙 규모들이 큰 사업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막대한 예산 투자해 건설했는데 네. 그 위에 경제성이 없으면은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이 그렇잖아요. 경북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SOC 그 BSOC 사업을 환영을 받았던 사업인데 예타 면제를 했었거든요. 예타를 했는데 예타가 이제 그때는 예타가 이제 면제되면서 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그 내년에 대부분 이제 그 준공이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분야가 전문가들은 제일 이제 그 걱정하는 게 경제성 분야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또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부의 예타 개편안은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와 또 심각해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년 만에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올 초 예타 면제 사업에서 쓴맛을 본 대구 경북 발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게는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이 5도로 시작하고 한낮 기온 9도로 예년보다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20cm 이상의 큰 눈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 함께 보시죠. 해상에도 비가 오면서 물결이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래나 세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실내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하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CJ 언론은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강원 산불 피해 돕기 전국민 모금 방송을 실시합니다.
지역 채널 25번과 유튜브 헬로 채널 25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이번 모금 방송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